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다시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국제법 법원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사항입니다. 법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서 조약, 관습국제법, 법의 일반원칙, 학설과 판례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국제재판소 규정의 이 조항이 이러한 것들이 국제법 법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것들의 기초에서 판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학상 엄격한 의미의 법원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학설과 판례 같은 것은 법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쭉 전통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 매우 존중되어 왔고 이제 주권국가의 최고성이 국제법의 중립적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그 학설과 판례, 특히 학설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줄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학설 국제 재판관들이 재판함에 있어서 학설을 많이 인용하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 그리고 또 국제사에서 국제법 관련한 여러 어떤 disagreement 분규가 발생했다. dispute 그랬을 때 어떤 문제되는 것들, 예컨대 일방적 행위가 구속력이 있느냐, 또 유엔 총회의 결의 등 국제기구의 결의가 연성법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을 하느냐, 그러한 문제들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프트로우라고 하죠, 하드로우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연성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법 영역에서는 특히 연성법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이러한 그러니까 국제법 법원으로서 문제시될 수 있는 것들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법원 간의 관계, 예컨대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또 연성법, 뭐 학설과 판례 또는 연성법과 하드로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 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법원 개념의 재검토라고 할까요? 근데 non-state actor, 소위 그 다국적 기업이나 또 NGO, 비정부관 기구의 어떤 역할이랄지 그런 문제들 그리고 국제법의 전통적이고 뭐 지금도 중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은 의사주의적 국제법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가 어떤 법적 의무를 간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의사로 거기에 구속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관습국제법이든 조약이든 뭐 이런 그 하나의 국제법의 법적 효력 관련해서 가장 어떤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국제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가? 어떤 인식론적,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법적 문제죠. 그렇다고 했을 때 향후에 어떤 국제법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런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법적 효력하고 존재론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응? 의사주의적 법적 효력의 근거를 국가의 의사에 두는 법실증주의적 사고, 어떤 이론, 체계에 따를 때, 과연 국제법의 이 법원이 미래에도 그러한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어떤 전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법원에 창조라고 할까요? 그런 법원 영역에 있어 어떤 발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뭐 그런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법원이란 무엇인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번 강의 첫 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법원이 아니고요. source of law, 법이 존재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생각한다, 법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신다, 뭐 형법을 공부하신다 하면은 대한민국 민법 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막 법정 꼭 수업 시간에 지참하라, 뭐 시험 볼 때도 지참하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죠. 예. 법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법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학 관련한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이 법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국제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가? 아까 조약, 관습 국제법, 뭐 여러 어떤 소위 그 국제법 법원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가볍게 봤죠.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다른 법 영역에서도 이런 구분을 씁니다만 우리 교재 33페이지에 보시면은 국제법원을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으로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형식적 법이란 국제법을 성립시키는 방 또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규칙이 관습 국제법으로 성립되면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적용됩니다. 그 규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관습국제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한 조약으로 성립되어 발효하면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바로 관습국제법이나 조약이 국제법의 형식적 법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질적 법원이란 그러한 국제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요인 또는 국제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확산은 국제 환경조약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다. 각국의 실행은 관습국제법을 성립시키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조약, 관습법, 자연법, 신법, 국가의 실행, 법원 판결, 국내법, 학자들의 학설 등 다양한 요소가 국제법 법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가 풍미하고 19세기 중엽 이후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이 급증함과 동시에 국가 실행에 관한 정리가 축적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은 형식적 법원하고 실질적 법원으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이게 국제법이 국제법으로서 존재하고 국제법으로서 재판관이 적용하고 규범력, 구속력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형식적 법원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 조약이나 관습국제법, 그러니까 그 규범의 뭐 타이틀이랄지 이런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법원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우리가 국제법의 법원을 법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구분이 쉬운데요. 현실에서 이 구별이 쉽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관습국제법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국제사법재판소가 매우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법원 구별론 관련해서는 이제 비판론도 많이 있고요. 법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앞에 슬라이드 나왔으면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라는 것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하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이 국제법은 18세기, 19세기에는 그 유럽의 강대국, 한 10개국 정도
볼 수 있나요? 민족 국가가 유럽에 형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진 않으니까요. 근데 절대 국가가 성립하고 이제 국제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 이전에 뭐 중세 봉건 시대에는 이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국가 간의 합의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의사주의적 국제법관, 국가 의사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교황의 부하인 국가는 국제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국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근대 절대 국가가 성립해야 돼요. 그게 베스트 팔렌지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건데 그 이후에 국제법은 이제 유럽 국가들, 유럽 강대국의 국가 관행 이게 국제법이에요. 그게 이제 국제법의 주축을 이루게 돼요. 뭐 조약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관습국제법도 물론 뭐 조약같이 국가의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건 관습국제법이다. 내가 이런 관행으로 실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국제법이 객관적인 법규이면서 역시 조약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사에 기반하게 되는데요. 이 18세기, 19세기 관습국제법 시대를 지나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뭐 그때 그 시기에 조약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조약이 국제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좀 미미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조약이 이 국제법 법원으로서 관습국제법의 지위와 역할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째, 관습국제법의 공통기반성이 퇴색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동질적인 유럽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포스트 콜로니얼 스테이트라고 하죠. 식민지 시대 이후에 독립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주권국가고 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국제법 형성을 위한 공통기반이 퇴색했어. 국가가 그룹별로 달라져. 서방 선진국, 제3세 국가, 사회주의 국가, 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약이 기능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었고요. 관습국제법의 시간성이라고 할까요? 관습국제법은 이게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선언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장기간의 어떤 국가 관행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 온라인 시대로 이렇게 강의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국제교류가 급증하고 문제되는 대상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법학자들이 각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온라인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랄지 또 뭐 인스턴트 커스터머리로 즉석에서 형성될 수 있는 관습법 문제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국제법 일반적으로 장시간에 국가 관행에 성립되는 관습국제법과 달리 조약이 기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새로운 도전 영역, 국제법은 새로운 도전 영역, 우주법이나 국제환경법 같은 경우에는 이 조약을 통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 관습국제법은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장점은 있죠. 지난 시간에 말했죠. 거의 조약이 이게 인터퍼스널, 또 인터스테이트 이런 것인데 인터내셔널로 오죠. 그런데 이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관습국제법이 조약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규범적이죠. 그렇지만은 이 관습국제법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할 때도 자연법의 약점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뭐 그거 논리 유사한 것인데요. 관습국제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국제법을 명확하라는 관점에서 약점이 있고, 조약은 그에 비해서 문자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화되죠.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자조약 같은 경우에는 관습국제법의 표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관습국제법의 성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현대 소위 그 민주, 그러니까 시민 사회라고 할까요? 국제사회라는 것이 이제 과거와 달리 이 국제법에 의해서는 이 국내의 정체가 무엇이냐, 민주주의냐, 무슨 아직도 왕정하고 있냐, 이게 별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현실은 지금 시민 세계적으로 어떤 독립적인 시장이 있고, 뭐 프랑스 혁명이랄지 미국의 독립전쟁 등을 통해서 이제 시민 민주주의가 어떤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국제 정치하에서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가것을 표출하게 바랍니다.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습법보다는 조약이 더 기능할 수 있다. 또 조약은 국제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뭐 국제환경 분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관습국제법으로는 이게 굉장히 대처가 어렵다. 조약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협상하고 한번 합의를 문자로 이렇게 성문화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들 사이에서도 뭐 작은 사회에서도 상당히 그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때 필요하죠. 역시 조약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조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인내가이고 제2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이라 하면 단위를 문서에 또는 그 이상이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면,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정의는 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 이론상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지 않아도 조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다만 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그러한 조약은 그러니까 서면 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조약을 조약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한 것이냐, 확인한 것이냐.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명확하게 이 관습국제법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판례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관습국제법이라면은 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 안 한 나라들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죠.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쭉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조약하고 국제관습법 관련해서 이 조약의 규범성, 이게 과연 법이냐, 규범이냐. 모리스 같은 학자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입장이 있죠. 오펜하임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본달지 실제로 국가들 사이의 국제법 관련한 국가 실행을 보면 이 조약을 국제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습국제법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관습국제법은
오랜 기간 국제법은 제1차적 법원이고요. 유럽 국가 간의 관행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관습국제법은 강대국의 행동이나 주장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의 국제법이라고 하면 유럽 지역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10개국 정도의 국가들의 국가 관행이 국제법이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습국제법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일반적 관행이 있어야 돼요. General practice.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일반적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객관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적 확신, opinio juris. 주관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실행이 통일적이고 일관되고 일반성을 갖추고 또한 그것이 그러한 실행을 하는 것이 단지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함이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확신이 수반되면 이를 관습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습국제법 성립에 관련해서 North Sea Continental Shelf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북대서양 대륙붕 사건을 예로 들어드렸죠. 자, 관습국제법이 성립하려면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있지만 일반적 관행이 있어야 돼요. Generality, 일반성을 지녀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반복성과 계속성, Repetition and Continuity, 계속성을 지녀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관습국제법이 쉽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장도 받지 않고 일관된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발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persistent object, 지속적 반대자, 반대국가에 대해서 그 관습국제법이 유효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습국제법 성립에 어느 정도 장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만 그것이 꼭 장기간이냐, 필수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갈리고요.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장기라면 어느 정도냐, 여기에 관해서도 뭐 특별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법적 확신이란 국가의 특정한 행동이 국제법상 요구된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법적 확신은 일종의 심리적 요소인데 결국은 일정한 외부적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표현하고 뭐 그걸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확신의 문제도 이것이 문제되면은 결국은 외부적 자료에 의지해서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유엔 총회 결의 내용이나 결의가 채택되는 과정 같은 경우 또 과정이랄지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받는 국제조약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법적 확신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민족 자결권, 또 무력 사용 금지, 또 핵무기 사용 위법성, 이게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는가? 이걸 보려면은 유엔 총회의 결의 내용이나 결의가 채택되는 과정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법적 확신이 있었는가 이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관행과 법적 확신 간에는 그 해당 국가의 실행이 그 해당 국의 법적 확신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 확신이 없는 어떤 국가 실행 이것은 관습법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법적 확신이나 성립 요건은 좀 뒤늦게 추가된 요건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CJ 1986년도 그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 사건 관련해서 ICJ가 명확하게 이 법적 확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습국제법은 어떻게 입증하느냐? 우리 교재 44페이지도 있죠. 권위 있는 국제재판소 판결 같은 것이 이제 관습국제법의 가장 유력한 입증 자료가 되죠. 여러 국가에서의 공통적인 국내 판결 역시 입증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세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조약, 국제기구에서 압도적 지위로 채택된 결의, 각 국정부의 공통된 실행 등도 관습국제법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관습법 문제가 있습니다. 자, 관습국제법은 반드시 범세계성을 지니하는가? 자, 범세계성. 예컨대 뭐 이 관습국제법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범세계적 통상기구 WTO가 있죠. 또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또 아시아에는 이제 지역적 통상기구가 있습니다. 아페크랄지 우리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 범세계성 문제, 뭐 지역성 문제 이거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요. 관습법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관습국제법은 반드시 범세계성을 지녀야 되는가? 지역관습법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공통의 역사적 정통이나 경험을 향유하는 제한된 국가 간에 성립될 수 있는 관습법. 물론 이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성립 요건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역 국가군에 이제 국한되어 있을 때, 사실 나라들의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 남미 국가들에는 어떤 고유의 문화와 전통, 역사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지역 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ICJ 국제사법재판소 그 판례를 보면은 관습국제법, 지역관습법 성립도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관습국제법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이건 법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송 관련해서 법과 사실을 구분한다. 민사소송법 여러분 공부하시죠. 뭐 주장 입증 책임, 사실은 주장 입증 책임이 당사자들에게 있어요. 법은 법관이 한다. 뭐 이런 전통적인 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당사자들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 법원이 알아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관련해서는 주장 입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심판하지 않아도 그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심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법을 알아야 되고 그 있는 법을 적용하지 못하면 상급심에서 파기돼요. 그렇지만은 사실에 관해서 판단을 유탈해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 입증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사실 문제는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데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는 관습국제법은 법이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알고 있고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역관습법은 이거 사실 비슷하게 주장국이 그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뭐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는 여러 국가군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군은 국제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서방 국가하고 또 달라요.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국제법자 톰켄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 국제법을 사회주의 국가사회에 적용되는 일종의 지역관습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어요. 자, 지역관습법 관련한 판례가 이제 1950년
또 국제사법재판소 콜롬비아와 페루 간에, 이 콜롬비아와 페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남미에 있는 국가죠. 근데 이제 political asylum이라고 하죠. 정치적 어떤 망명을 하고 그 망명자를 인도해라 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분규입니다. 자 볼까요? 1948년 페루에서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반란 지도자의 한 명인 하야데라 도레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페루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네요. 그는 리마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페루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하야데라 또레가 정치적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페루를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으나 페루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자, 다른 나라 대사관을 피신했어요. 자, 외국으로 이제 안전하게 출국해야 된다. 그럴 수 없다. 반란 수괴다. 1년의 외교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양국은 이 사건을 ICJ에 회부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야데라 또레 사건의 법적 성격을 규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결정은 페루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자, 그 정치범이 자국 대사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그 콜롬비아 정부, 그 주재국 대사관 정부가 규정한다. 이게 이제 지역 관습법이라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의 주장이 그래요. 그러한 권리는 중남미 국가 간의 일련의 조약과 미주 국제법에 근거한다. ICJ는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ICJ는 중남미 국가의 특유한 지역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으나 지역 관습법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지역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으나 자꾸 두 줄이 나오네요. 이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지역 관습법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국가 간의 관행이랄지 관련 증빙자를 보니까 지역 관습법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례를 두고 제한된 국가 사이의 간섭법이라는 개념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일정한 국가군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관습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지역적 한정을 넘어서 일정한 국가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국가군에 대해서는 절대적 주권 면제로만이 적용되고 다른 일정한 국가군에게는 제한적 주권 면제로만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대영 제국 소속 국가다. 프랑코폰이 소속 국가다라고 했을 때 이건 꼭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 관습법 문제를 넘어서 어떤 추상적인 국가군에도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그 인도 그 통행 관련한 인도의 우리 교재 54ペ있죠. 포르투갈 대 인디아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 Rights of Passage of Indian Territory. 자, 우리 국제법을 공부하니까 영문으로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 2개국 간의 관습법 포르투갈하고 인디아는 특별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 성립을 인정했어요. 볼까요? 그 교재 54페이지인데요. Where therefore the court finds the practice clearly established between two states, which was accepted by the parties as gover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m, the court must attribute decisive effect to that practic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ir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2개국 간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2개국 간에도 관습국제법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uch a particular practice must prevail over any general law.
자, 관습국제법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로 persistent object, 지속적 반대국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예, 국제법과 국내법을 아주 확실하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국내 형법, 우리 내가 그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 안 받나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국내법에서는 이런 persistent object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는 국가 주권이 주권의 최고성, 그리고 주권 국가는 평등하다. 주권 국가를 초월하는 어떤 우월적인 통치기관이 없다. 뭐 이런 호라이즌탈이라고 하죠.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국제사회는 버티컬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습국제법 의 성립과 효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가에게는 그 관습국제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건 쭉 전통국제법 이래 쭉 인정되어 온 이론인데요. 이게 의사주의적 국제법관하고 딱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의사는 이걸 법으로 계속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수평적이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국내법 같은 경우는 계속 반대하든 말든 이건 수직적인 것이죠. 버티컬한 것이니까 그 법이에요. 반대를 해도 그 반대하는 자에게도 법으로 수요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법에 의해서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와 관련한 대표적 선례가 우리가 봤죠. 노르웨이 대 영국 간의 어업권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것이 관습국제법에 성립되지 않았다. 국제사업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했지만 어쨌거나 노르웨이가 지속적으로 영국이 주장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했다고 영국이 주장하는 그 법에 대해서 영국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어.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장이 배척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법 영역에서는 주스 코겐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강행규범. 관습국제법 중에서도 특별히 국제사회가 그 위반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해적행위, 마약행위, 인신매매, 전쟁, 침략전쟁을 비인도적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 침략전쟁이랄지 이런 것 몇 가지 핵심적인 관습국제법 중에서도 전 인류가 용인할 수 없는 전 인류라는 건 국가들이죠. 국가들이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규범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주스코겐스, 강행규범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강행규범에 관련해서도 이 관습국제법이 아니고 이런 강행규범에 관련해서도 persistent object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느냐? 다수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의사주의적 국제법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우리 교재 57페이지에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관습국제법은 약점이 있다. 응?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있어 보통 장시간 기간을 요하고요. 아까 persistent object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 효력에 관해서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국제법을 이 시기 들어와서는 그거를 국제기구와 그 전문 기관의 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문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UN 총회사나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인데 UN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국제법 그리고 이제 국제거래법에 의해서는 UN 상거래위원회, 상거래법위원회, 또 우니드로와 같은 통일사법기구 이런 UN의 전문 기구들이
국제법이나 국제사법부 영역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법조화 작업, 성문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관습국제법 성문화 이런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물론 법조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작업을 수두가 있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기존 관습법에 대한 신뢰마저 해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사실 성문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은 국가 책임 관련한 관습국제법이 쭉 있어 왔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관습국제법을 쭉 조문으로 이렇게 쭉 일반화시켜서 해놨는데, 이 나라들이 사인을 안 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초안은 완성이 돼 있는데 학자들이 만든 건인데 나라들이 사인 안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습국제법 법전환에는 이제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법전환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아까 그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은 성공을 못했지만 지금 1980년대에 만들어진 유엔 82년이죠. 82년에 만든 유엔 해양법이라고 있어서 뭐 영해 12회리 원칙이랄지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는 그 이전에 관습국제법으로 존재해 오다가 이렇게 성문화된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지금 1958년인가요? 스위스 제네바 4개의 해양 관련 4개의 제네바 협약 195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더 포괄적인 더 체계적인 해양법 그걸 만들자 해양법 협약을 만들자 라고 했는데 82년에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비교적 빨리 만들어진 것이 이렇습니다. 23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보면은 법의 일반 원칙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준거해야 될 재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법의 법원이냐, 에 관해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뭐 조약하고 관습국제법에 대해서는 법원 보는 입장이 통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의 일반 원칙은 좀 견해가 나뉘고요. 다수설은 독자적 법원으로 보고요. 그러나 이것은 뭐 국제법의 일반 원칙까지도 포함한다 할지 그래서 독자적 법원이라고 볼 수 없다. 관습국제법 비슷하게 볼 수는 있다. 뭐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다수설은 이 법은 각국 국내법,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의 공통된 원칙. 예컨대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건 많은 나라 사법, 시빌로우에서 채택되고 있는 원칙이죠. 배상 의무의 수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죠. 신의성실 원칙, 우리나라에도 있죠. 민법 제2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을 국내법의 공통된 원칙인데, 문명국 국내법 공통된 원칙인데, 국제법 영역에서도 적용한다는 것이죠. 권리남용 금지 원칙, 또 기판력 원칙, 금반환 원칙, 또 누구도 자기 소송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 후법 우선 원칙, 뭐 우리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 후법 우선의 원칙, 요즘 이 말을 많이 써요.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있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게 이제 다수설, 통설적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왜 국제법에 의해서 국내법을 들먹이느냐?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 국제법학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아까 말한 그런 문명국 법원칙은 소위 11로 소위 뭐 유럽이랄지 미국 그 서방 선진 국가들의 국내 사법 원칙이죠. 그러니까 사회 공산주의 국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크스 이론에 따라서 소련에서 볼셰비크 혁명이라고 이 1917년인가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천해.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자국 국내법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안 돼버린다.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 국제법학자들은 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서 법의 일반 원칙은 이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고,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고, 국내법의 일반 원칙을 국제사법재판소 적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국제사법재판은 관행에도 반하죠. 조약과 관습제법을 통한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 그 보완책으로 각국 국내법상 공통원칙이 쭉 활용되었습니다. 역사적 어떤 현실이고요, 경험이죠.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네오리얼리즘이라고 네오리얼리즘 이라는 거를 뭐 접해보셨는데 신현실주의. 이 신현실주의는 그 역사에 기반해서 현실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를 이렇게 관행이 쭉 이 국내 각국의 공통된 법원칙을 법 일반 원칙으로 보고 적용되었습니다. 적용해 왔어요. 자, 또 이에 반하는 견해 에치 모슬러 라는 사람은 주권평등, 타국의 국내 문제 불가능성, 무력 불행사, 외교사제로 면제권 등 이 국제관계에서 직접 기원하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을 이 법의 일반 원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도 비슷한데요. 이러한 주장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습국제법하고 좀 겹칠 수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관습국제법을 아까 조약, 관습국제법,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일반원칙인데 관습국제법을 포함시켜 놓고 또 법의 일반원칙을 왜 규정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좀 타당하지 않 성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통설은 법의 일반 원칙 국제법 법원성을 긍정하고요. 그 내용은 각국 국내법의 공통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이 법원이 된다는 의미는 각국 국내법의 공통된 내용을 국제재판에서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국내법, 특히 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이 표상하는 법적 논리를 국제관계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되는 뒤에 또 그 영문으로 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영국 출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인데요. 법의 일반 원칙의 뭐 본질이랄까요, 요소를 잘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법상의 일반 원칙이 많이 적용됩니다. 각국 그 문명국 사법 일상 일반 원칙이 많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좀 적용에 있어서 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법 논리하고를 잘 맞춰야 돼요. 지금 쭉 국제사법재판소 관행을 보면은 재판 절차나 사법제도 분야에 있어서 법의 일반 원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상 책임 문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따른다. 국내 각국 공통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의 국제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뭐 상당히 좋죠. 응? 또 사법제도 분야, 아까 그 기판력 원칙, 국제사법재판소가 한번 판결 내리면 그 기판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이죠. 그 기판력은 침해하게 다시 뭐 제소한달지 하면 각하할 수 있달지. 뭐 이런 것들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일반 원칙을 통해서 각국 사법에서 발전해 온 그러한 원칙들을. 그리고 이제 국제형사법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1990년인가요? 로마 협약에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형사법 분야가 괄목괄만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예컨대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범죄 혐의를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든지 이중 처벌의 금지, 이런 것들은 국내 형사법에서 발전한 원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제 법의 원칙이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이게 서 아놀드 맥레, 영국 출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법의 일반 원칙은 사법적 성격이 많다. 보면은 좀 볼까요? What is the duty of an international tribunal when confronted with new legal institutions of private law? 자, 사법의 어떤 여러 제도들의 문제에 닥쳤을 때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의무가 있느냐? To what extent it is useful or necessary to examine what may at first sight appear to be relevant analysis in private law systems and draw help and inspiration from them. 어느 정도로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게 사법 원칙들이 지금 분쟁된 사안에 그 관련해서 어떤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인스피레이션, 헬프, 국내법 일반 원칙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냐? International law has recruited and continues to recruit many of its rules and institutions from the private systems of law. 그래서 국제법은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는 쭉 이런 사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Article 38 for C 38조 1항 C에 보면은 Statute of the Court, Statute of the Court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입니다. 38조 1항 C를 보면 bears witness that this process is still active, and it will be noted that this article authorizes the court to apply. 자, 이 조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법이냐 아니냐? 법의 일반, 즉 조약, 국제 관습법, 지금 법의 일반은 쭉 있죠. 학설과 판례.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C항이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조약, 국제관습법 다음에 C항이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the civilized nation. 문명국에 의해 인정되어 온 법의 일반 원칙. The way in which international law borrows from this source is not by means of importing private law institutions. 국제법이 바로 이 법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법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 제도라는 건 락, 스탑, 앤 베러 닫혀져 있고 스탑 이렇게 저장, 스탁이라는 건 뭐 이렇게 저장
배럴, 배럴이라는 것은 밀가루 푸대인가요? 그러니까 사법은 이런 타임이에요. 공법은 열려 있는데 사법은 사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관련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져 있고 이렇게 돈이나 벌라고 그런가요? 뭐 스탁돼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그 영국 재판관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Ready-made and fully equipped with a set of law. 미리 잘 만들어져 있고 우리 여러 민법 조항들 잘 체계적으로 돼 있죠. 뭐 신의성실론치랄지. It would be difficult to reconcile such a proces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법의 일반 원칙의 적용하고 이렇게 화해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각국 문명국 사법의 공통된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적용을 해야 된다. In my opinion, the true view of the duty of international tribunals in this matter is to regard any features of terminology which are reminiscent of the rules and institutions of private law as an indication of policy and principles rather than as directly importing these rules and institutions.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법상인 방식을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그 정책이다. 또 원칙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고려해서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주체적으로 국제법, 국제공법재판소로서 그 사법상의 것을 이란 정책으로 원칙으로 보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어떤 법 일반 원칙은 다시 새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대로 적용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38조 1항 C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 의미하는 법의 일반 원칙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 지역관습법의 경우에는 세계적 관습법은 법이고 지역관습법은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정책이다. 팔리시하고 로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 법이 돼, 법. 근데 그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아직 적용하기 전에는 이게 정책에 불과해요. 팔리시. 원칙에 불과해요. 프린시플. 이런 말 써요. 실제로 그 우니드로아 프린시플, 통일사법기구가 사법 원칙을 통일하면서 프린시플스라는 말을 썼어요. 펄리시, 프린시플 이런 말은 아직 로우로는 되지 않은 것이야. 예. 이 아놀드 맥네어 재판관 관점에서 보면 법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제 정책이고 아직 원칙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이 아놀드 재판관이 이제 적용을 하면은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적용할 때 이걸 잘 고려. 국제 공법 재판소니까 그걸 고려해서 적용을 해야지. 그냥 사법 원칙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학설과 판례가 있어요. ICJ 규정 제38조 1항 라오를 보면 법칙 발견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학설과 판례가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법칙 자체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법칙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판례는 국제법을 확인하는 기능만 하지 않고 이 확인을 넘어서 새로운 국제법 규칙이 발견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론상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 있어서 선례 구속성 원칙, 보통법, 판례법 국가에서 인정되는 선례 구속성 원칙이 인정된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우 권위 있는 것으로서 나아가서 법 자료로서 어떤 확인되는 걸 넘어서 새로운 국제법 규칙이 발견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때 판례는 꼭 국제 판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 판례도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례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재판은 실제 국가행동이나 관습국제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국제법 발전의 출발점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쭉 역사적으로 이 저명한 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해 왔습니다. 판결함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주권은 최고성이 강조되고 특히 법실증주의, legal positivism, 법실증주의가 풍미하면서 이 퇴조한 겁니다. 이 법실증주의라는 것은 아까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법으로서 구속력을 갖느냐. 그 법의 효력을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명한 학자들의 학설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법으로서 좀 보기가 좀 뭐하죠. 어떤 사람들은 리퍼블릭 오브 스칼라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학자들이 막 규범을 많이 만든다. 아까 그 우니드와 프린시플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법실증주의적 같은 아까 팔리시 얘기도 나오고요. 바로 전에 그 맥리어 재판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하고 이런 뭐 팔리시, 프린시플, 뭐 스칼라십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엉켜가 있다는 개념론적으로 법적 효력 관점에서 따지게 되면은 이제 퇴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학설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뭐 에스트로 같은 거 쓰시나요? 예, 보면은 뭐 웹 오브 사이언스가 있고요. 뭐 웨스트로가 있는데 법 관련해서는 법학 분야에서는 웨스트로가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것인데 뭐 렉시스 넥시스도 있고요. 보면은 학자들의 뭐 연구 논문이랄지 뭐 저서도 있고요. 트리타이스도 있고 무슨 보면은 그 외에도 법원 코트 오브 케이스라고 해서 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뭐 재판관들 이렇게 다 이렇게 사이트라고 그러죠. 인용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요즘 심지어는 그 변호사들의 브리프, 변론 조서까지도 이렇게 웨스트로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방적 행위라는 것이 국제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느냐? 법원성 여부에 관해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설이 다수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방적 행위도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일방적 행위의 법적 효과 관련해서 이제 행위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고 국제법적 효과도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방적 행위도 있습니다. 처음의 경우는 쉬워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뭐 법원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법적 효과는 발생합니다. 예컨대 타국의 불법적 영토 점유에 대한 외교상 항의 이거는 시효 완성을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죠.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는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1974년 국제사법재판소 뉴클리어 테스트 판결, 이게 권고적 의견인데 프랑스 핵실험 관련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제 자국은 이제 앞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강요가 발표한 구체적이고도 공개적인 국가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언을 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그것은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국가 약속이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신의 일방적 선언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고
그 후에 이 일방적 행위의 법적과 관련해서 다투이 많이 있었는데 국제법위원회가 이걸 교통 정리를 해줬어요.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개적이어야 되고 그 일방적 선언만이 아니고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돼 있어야 되고 그 일방적 선언 꼭 선언이 아니네요. 예, Unilateral Act 일방적 행위죠. 일방적 행위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행위이거나 발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구체적 용어가 사용돼야 한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소위 일방적 행위가 국제법상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당사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조약과 마찬가지로 일방적 선언의 구속력은 당사자의 의도에서 찾아봐야 되고요. 구속되겠다라는 의사가 있느냐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서 다시 한번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발표된 선언이라면 good faith 신의칙 원칙에 따라서 이 신의칙은 법 일반 원칙이잖아요. 여기다 준수돼야 한다 이 것이죠. 예. 자, frontier dispute case 일방적 행위 관련해서 부르키니파소하고 말리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분쟁을 법적 분쟁을 하겠습니다.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인데요. 약 3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군 무력 충돌을 포함한 심각한 국경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에 1974년 OAU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말리 대통령은 1975년 4월 11일 한 프랑스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말리 정부는 이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ICJ에서의 소송에서 부르키나파소는 말리 대통령의 이 발언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ICJ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일방적 선언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발표될 필요가 있으나 past reservations, not yet withdraw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거의 유보가 아직 철회된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조약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고 유보 철회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법무장관 발언은 일반적 의사로서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의 표시일 뿐 이로 인하여 유보 철회의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일방적 선언으로서 루안다 법무 말리 대통령 이걸 준수하겠다. 것이 일방적 선언으로서 법적 구속이 없다는 것이죠. 네. 루안다 법무장관 관련한 것이죠.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게 이제 국경 분쟁 사안이고요. 이거는 이 부르키나파소의 말리 대통령 발언 이 부분은 이제 이 국제사법재판 선례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일방적 선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루안다 법무장관 우리 교재 69페이지 있죠? 2005년 4월 17일 유엔 인권위원회 제67차 회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어요. 쭉 우리 루안다 이즈 원 오브 이쪽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이 유보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그 유엔
제시한 그 일방적 선언이 법조 효과를 갖기 위한 어떤 기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 조약의 국내 절차, 뭐 조약 체결할지 이런 어떤 국내법적 절차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됩니다. 아까 그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뭐 발표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국가가 법적 구속 역량을 갖는 일방적 선언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조약 체결과 같은 국내 절차를 밟아야지. 만약 한국 정부가 제60조 1항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외교사안을 일방적 형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사실 국내적으로 이 사전 국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죠. 발표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발표인가. 그래서 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문제에서도 나옵니다만, 이게 이원론적 관점에서 국제법 영역은 국제법 영역이고 국내법 영역은 국내법, 완전히 달리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일방적 선언이니까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뭐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달지,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전자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국제법 법원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국제기구 결의입니다. 자, 국제기구의 결의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느냐. 이게 이제 조약이라 할지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국제법 법원인데, 이게 이제 법원이라고 보는 데는 별로 학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결의는 법원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게 국제법상 법적 효과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먼저 내부 운영에 관한 결의. 예컨대 회원국 회비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 뭐 결의랄지 이런 것들은 그 회원국들을 구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외의 결의, 그 위의 거리는 유엔 헌장을 보면은 지금 안보리의 경우에는 유엔 헌장 제 25조에 따라서 그 결의의 구속력이랄지 법적 효과가 인정이 되는데, 유엔 헌장을 보면은 총회 결의는 그 자체로는 권고적인 효과가 나갔습니다. 만장일치 이런 결의라도 그렇고요. 그것도 대부분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의를 해요. 컨센서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반대 없나요?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의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인 효과가 나갔고요. 그렇지만 지금 유엔 총회나 이러한 국제기구의 결의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3세 효과가 대거 등장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세계 질서에 비서부적 가치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제3세계 국가의 말발이 세집니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는 더 그래요. 이제 서구 제국들은 뭐 안보리 정도에서나 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 결의가 원칙적으로는 권고적인 효과를 갖지만 이게 관습국제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결의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관습국제법을 확인하는 성격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습국제법 관련해서 의미가 크고요. 또 별도의 조약을 통해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기구 설립원장이랄지 별도 조약을 또 그 효과 관련해서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텍스코 판결, 이 판결은 이제 국제중재 재판소 판결인데요. 유엔 총회 결의 법적 성격을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영구 국제중재재판소가 아니고 분쟁이 있는 당사국이 합의해서 설치한 그런
임시적인 중재기관이 판단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977년도 것인데 1973년과 1974년 리비아는 자국 내 2개의 외국계 석유회사를 국유화했다. 석유회사들은 원래 양어계약에 규정된 중재재판을 신청했으나 리비아는 국유화가 주권행사라는 이유로 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유화,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유화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대부분의 문명구간법은 정당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도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또 그런 헌법이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입니다. ICC 소장이하에 지명된 중재재판관은 국유화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리비아 측이 주장하는 유엔 총회결의 법적 효과를 분석했다. 유엔 총회 결의 천연자원에 대한 연구주권, 유엔 1962년 채택된 총회 결의 제 1803호 이런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 포스트 콜로니얼 스테이트,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나라들이고 유엔 총회 77 그룹이랄지 신생 독립국들이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관련해서는 주권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유엔 총회 결의가 1962년 채택된 천연자원에 대한 연구주권 선언하고 1974년 총회결의 제32815인 국가의 경제적 권리 의무에 관한 헌장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자, 중재재판관은 국유화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보상을 규정한 총회결의 제1803호의 경우 제3세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소국 국가들도 찬성해서 사실상 모든 경제체제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패러 84. 패러 그래 84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법적 구속력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 결의 제3281호는 비록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었지만 국내법에 따른 국유화 보상과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하여는 개별 투표가 요구돼요. 좀 내용이 복잡하네요. 지금 핵심적인 게 국유화 보상 이런 것들일 텐데 개별 투표가 요구되어 모든 산업 선진국들이 반대했습니다.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산업 선진국들이 반대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법적 구속력 효과의 관점에서 좀 성격이 다른 것이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성법을 봅시다. 연성법은 이제 우리가 보통 소프트로우라고 해서 알고 있죠.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하드로우고요. 이 연성법은 무엇이냐? 자, 엄격한 의미 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거 할자가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하여 정치적 표현만은 아니며 법과 정치 사이 중간지대적 성격을 지닌 국제적 행동 규칙, 이것을 연성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연성법이 만들어지느냐? 잠정적 대응 방안으로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습법이 형성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게 시간이 걸리고 국가들이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오랜 기간 이 국가 간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된 사안은 급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그 유엔 총회 결의와 같이 그런 결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잠정적 대응 방안으로서 연성법이 나올 수 있고요. 국가행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불일치. 그러니까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들어오셨죠. 정당성은 좀 도덕적, 정책적이라고 할까요? 행정적, 도덕적, 행정적 영역입니다. 법이 위반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합법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는 사상이 이 합법성과 정당성이 불일치하면은 연성법이 나와서 어떤 정당성 문제를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 법으로는 모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어떤 정당성, 부당성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국가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성법이 형성될 수 있고요. 또 국제법상의 법원 개념은 경직성.
지금 우리 법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약, 국제관습법만 법원이다. 뭐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엄격한 경직적인 라면은 이 연성법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조약의 구체화 보완, 연성법을 통해서 이 기존 조약은 이게 하드로 아닙니까? 이걸 구체화할 수 있고 그 기존 하드로는 뭐 좀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죠. 내용이 풍부해지면 이건 뭐 정책이고 도덕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은 이제 필요 최소한 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덕에 비해서 필요 최소한이다. 기존 조약들은 내용이 좀 드라이할 수가 있어요. 연성법을 통해서 구체하고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신속한 수정이나 대응이 필요한 기술적 규제들은 연성법이 발전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다르잖아요. 나라들이 뭐 이렇게 하드로를 정할 수가 없어. 뭐 정해봤자 또 금방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성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약 체결하려면은 헌법 절차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헌법 시야를 공부하시겠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조약이 체결되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연성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로는 또 관습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뭐 추상적이고 일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 간의 관계 쭉 우리가 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연성법까지 봤는데 엄격한 개념론적 관점에서 법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어느 법원이 우선하느냐. ICA 규정 제38조 1항에 열거된 순서가 바로 법원 간의 상하관계냐. 조약이 최우선, 그러니까 뭐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조약, 관습국제법, 법일반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지금 조약이 국제관습법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럼 요란 효력이 있냐고. 또 강행규범의 문제가 있어요. 관습국제법 중에서 이제 강행규범. 그러니까 보통의 관습국제법하고 조약은 우월 상호 위계상 평등하다. 법 위계상 평등하다라고 하더라도 강행규범에 관해서는 어떠냐. 이 강행규범 문제는 이 국제법학자로서의 다툼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좀 다수설적 입장은 관습국제법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이 강행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행규범이 형성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이 있어요. 호라이전털한 구조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다수설은 강행규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아주 핵심적이고 작은 영역에 그친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강행규범은 상위법 비슷하게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배치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강행규범에 반하는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도 없고요. 논리상. 그리고 이제 조약과 그러면 강행규범 아닌 관습국제법하고 조약이 평등하다. 라고 하면은 평등하다면은 상호 개폐돼야 되잖아요. 아까 그 신법 우선의 원칙, 후법 우선의 원칙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예컨대 의회에서 법을 정했다. 그럼 뒤에 제정되는 법이 모순된다. 그럼 뒤에 제정되는 법, 후법이 앞법을 폐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조약과 관습국제법도 이게 동등한 위계의 법이라면은 자, 관습국제법이 있는데 새로운 조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나라 조약 당사국사에는 그 관습국제법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견해가 다수이고요. 반대로 조약이 있었는데 새로운 관습국제법, 거기에 반하는 새로운 관습국제법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관습국제법에 의해서 그 이전 조약, 이 관습국제법이 신법이 되죠. 후법이 되죠. later in time rule이라고 할까요? later in time.
OS 후법이 돼요. Late in Time Law. 그 후법이 돼가지고 앞에 조약을 개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사국들이 사정 변경의 원칙을 많이 원용하겠죠. 앞에 조약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면서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이 이렇다 이 말, 관습국제법, 새로운 국가관행이 이렇게 반대되는 국가관행이 생겼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되었고 앞에 조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대 조약, 그리고 국제관습법.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 원칙보다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본질상 조약과 관습국제법의 흠결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기 때문에 대상에 관해 적용 가능한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이 있으면 그 편이 우선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의 일반 원칙이 조약 등에 비해 본질적으로 열등한 법원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아니죠. 법의 일반 원칙 역시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근거하여 생성 발전하는 법원이고요. 독자적 근거와 과정을 통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국제재판소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보다는 후순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1페이지인데요. 니카라과 사건입니다. 1986년도 국제사법재판소 선례에서 자, 볼까요? 일정한 쭉 영문이 나와 있는데요. 요지가 지금 나와 있을까요? 보십시다. 일정한 이유로 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국제관습법도 적용이 배제되는가? 이 판결에서 이게 니카라과 사건입니다. ICJ는 조약의 적용이 배제될 사유가 있을지라도 문제의 사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관습국제법까지 자동적으로 조약이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그 ICJ 그 관할권을 수락하면서 유보를 했어요. 그 유보 조항 관련해서 그 유보 조항 관련해서 이게 그 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ICJ 그 수락선언이 이 부분에 관해서 효력이 없으니까 ICJ의 강제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니카라과는 동일한 내용 관습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약 적용이 배제될 사유가 있을지라도 관습국제법은 객관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약은 양 당사국 사이에서 적용이 배제되지만 관습국제법은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논리를 뭐 특별법, 조약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뭐 구성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 사안은 지금 관습국제법으로 봐서 ICJ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제법 법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법원 개념은 아까 뭐 경직적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좀 달리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대로 어떤 기존의 체계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지금 몇 가지 법원 개념 관련해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의사주의적 국제법관, 이것은 이제 주권 중심적 국제법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난 시간에 국제법 공부하면서 국제사회보다 우리가 국가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사주의적 주권 중심적 국제법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은 국가의 동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지렛대요. 지렛대. 이게 법실증주의적 관점이고. 그런데 이것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이러한 의사주의적, 주권중심적 국제법관이 통할 것이냐.
뭐 미국 트럼프 같은 트럼프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국제사회가 미국의 의사를 거슬러서 뭐 어떻게 뭐 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도 그렇죠. 뭐 국제사회가 뭘 요구할 리도 없겠지만은 뭘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법이 되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의사주의적, 주권 중심적 국제법과는 국제법의 기본 책인데요. 이제 국제 협력주의 또 어떤 이상주의 이런 관점에서 국제사회 협력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전 세계적 어족 자원 고갈 요걸 막고 이걸 막기 위해서 타자조약이 체결되었다. 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이거 환경 관련 문제도 심각하죠. 이런 부분에서 꼭 국가의 동의를 우리가 중요시할 것이냐 지금 이러한 그 하나의 환경 협약 체제랄지 뭐 국제 체제인데요.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동의하고 가입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좀 안 됐으면 대표적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제 미국 경우가 이제 국제범죄 처벌 아까 강행규범 얘기도 했지만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국가들 의사 개별 국가의 의사 동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국가 이외에 국제법 정립 관련해서 국가 이외의 주체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GO나 다국적 기업. 이것이 국제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많이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적지 않은 국제규범이 이들의 제안과 준비를 바탕으로 지금 정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법 법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어쨌거나 국제법 그 시간 나는 대로 또 좀 보완해서 들으시고요. 뭐 50분 수업만 일단 앞부분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나왔다가 또 들으시고 하시고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우리 교재로는 이제 제3장입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